뭐 암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이 녹즙요법입니다. 근데 녹즙이 좋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녹즙요법을 실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먹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항암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렇게 치료가 좀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은 좋다는 거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먹는 걸 힘들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먹기가 힘든지 녹즙이 가진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요. 이 녹즙이 우리 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길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녹즙을 좀 먹을 수 있을지 오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녹즙의 효능은 사실 뭐 야채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효소가 많고 여러 가지 무기질이 있고요. 우리가 녹즙을 먹어서 뭐 이게 맛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먹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거를 먹어서 나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를 하고 싶어서 먹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녹즙의 핵심적인 양리작용은 파이토케미컬,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즙은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파이토케미컬이 뭐냐? 이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은 외부 자극에 본인이 이제 도망가거나 방어를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이거는 맛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면 이걸 먹으면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해서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성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노출이 좀 많은 이파리나 열매 이쪽에 좀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여러 가지 정리를 한 건데, 대부분 보시면은 과일 종류, 루꼴라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요런 이파리나 열매, 씨앗 요런 종류의 각종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게 있다. 요거를 표로 잠깐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은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되느냐? 생각보다 과정이 좀 많습니다. 빨리 그냥 확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파이토케미컬을 비롯해서 채소의 온갖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포벽을 빠져나오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입에서 열심히 이제 아그작 채소를 씹는다고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도대체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채소를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위장에 들어가면은 강력한 위산이 분비가 되거든요. 위산 정도는 되어야지만 이 세포벽이 약간 흐물흐물해집니다. 거기서 좀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녹즙의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물리적인 분리 단계를 이 녹즙이 해결을 해줍니다. 녹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기 전에 이미 이 세포벽 안에서 각종 이로운 파이토케미컬을 비롯한 비타민 성분들을 다 빠져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녹즙을 먹음으로써 이 가장 힘든 이 물리적 분리 단계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빠져나온 거를 우리가 먹으면은 바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흡수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은요, 그 약성 성분에 당이 붙은 경우도 있고 뭐 알코올 성분이 붙은 경우도 있고 한데,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고 약성 효과도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는 화학적인 분리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특정 통로를 통해서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애들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위에서 쭉 이 4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우리 몸 안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약성 효과라든지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이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가 느려지는 정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정체 구간은 3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대사한 대사 과정, 두 번째는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흡수 과정, 마지막으로는 흡수된 파이토케미컬이 해독 과정에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위산을 거쳐서 녹즙의 경우는 세포벽이 다 제거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소장 쪽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파이토케미컬이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당이 떨어져서 비배당체로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소장에서 대사가 되는 거는 5%가 채 안 되고 대부분은 대장까지 넘어옵니다. 대장에 넘어오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대사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의 약 95%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된다. 여기서 대사된 애들이 쭉 여기 간 정맥을 통해서 간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다시 배설이 돼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까 흡수 과정에서 정체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는데 그냥 편안하게 쭉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고 특정 물질에 한해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에는 일꾼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몸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통로가 우리 몸 안에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 확산이라는 편한 방법을 통해서 몸에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몇 개 없습니다. 뭐 녹차라든지 뭐 코코아라든지 여러 데에 있는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대부분 이 확산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의 한 4배 정도 되는 대부분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이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실제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하나인 테라플라빈이라는 게 우리 몸에 MCT라는 수송체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체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해독 과정입니다. 그 해독 과정이 우리는 간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소장 장벽세포, 그 다음에 대장에 있는 장벽세포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약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조금 천천히 일어나는 단계예요. 문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중간 물질은 약간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는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독성을 가진 물질이 약간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즙을 많이 먹을 때 설사나 구토나 발진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해지면은 일부 분들에 한해서는 간 독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아프지 않은 분들은 이런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녹즙을 많이 먹어도 편안하게 소화가 다 되고 이로운 점들만 다 취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치료를 장기간 하셨던 분들, 그 치료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들이 몸에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장벽이 손상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암제나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설사가 나타나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 이 소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녹즙을 먹는데 왜 문제가 되냐? 파이토케미컬의 95%는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총이 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미생물총이 파괴가 되면요, 파이토케미컬의 소화가 빠르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파이토케미컬이 분해가 되고 몸에 이로운 발효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서 유해균의 부패가 일어나는데요. 이 유해균의 부패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 장을 자극하는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벽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좀 되게 돼 있어요. 이 항암제를 좀 복용을 하시면은, 투여를 받으시면은 이 장벽이 손상되게 되면 장벽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 그 장벽에 있는 수송체라든지 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오는 통로도 같이 손상을 받게 되고, 파이토케미컬을 해독하게 되는 세포도 같이 손상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흡수되는 흡수 과정도 손상이 받고 해독 과정이 손상을 받으니까 중간에 정체되고 독성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총이 파괴가 되면은 안 그래도 장벽은 손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장 점막을 회복하고 장벽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벽 세포를 수리하는 역할을 이 장내 미생물총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파괴가 되니까 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녹즙을 먹는 게 좋은 건 다 아는데 무턱대고 녹즙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좀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어요. 장내 미생물에 살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섬유질을 주지 않고 쥐에다가 파이토케미컬 성분만 투여를 한 겁니다. 근데 미생물의 먹이인 섬유질을 제한을 한 채로 파이토케미컬 성분만 준 거예요. 어떻게 되냐 봤더니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암종, 특히나 대장암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녹차 추출물을 복용을 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암의 종양 사이즈를 줄이는 데도 좋다, 이런 게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녹차 추출물을 쥐한테 줬더니 미생물의 먹이인 섬유질을 제한한 집단에서는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다 굶어 죽으니까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몸 안에서 전혀 이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반대로 먹이인 섬유질을 같이 주니까 그때서야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발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생물이 우선 살아야지 우리가 녹즙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의 회복에는 섬유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녹즙에는 섬유질을 제거를 한 상태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후 관계를 따져보자면 퓨레라든지 야채 스프 이런 것들로 섬유질 보충을 해서 우리 미생물을 살리는 게 우선되어야지 그 다음에 녹즙을 먹어도 내가 그거를 이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생야채 먹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녹즙 먹기도 힘든 분들이 생야채 먹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퓨레나 야채 스프 형태로 몸이 좀 받아들이기 편하게 먹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퓨레나 야채 스프를 발효 과정을 거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퓨레나 야채 스프 안에도 소량의 섬유질, 소량의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미생물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하는 일을 한 번 더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회복이 되어야지 녹즙의 효과를 본다. 그리고 녹즙도 정체 과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리터씩, 한 번에 500ml씩 이렇게 먹으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100ml, 한 번에 200ml 이렇게 좀 소량씩 본인에 맞춰서 소량씩 드셔야지 정체 구간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먹는 게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녹즙만 먹었을 때보다 다른 음식물들을 같이 먹었을 때 흡수가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체 과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식사 후에 먹으면은 그런 정체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미생물총이 망가진 상태에서는요, 미생물한테 익숙한 거, 미생물이 늘 했던 거, 요런 거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채소, 우리가 많이 먹었던 익숙한 채소, 수분이 많은 채소 위주로 시작을 하셔서 점차 점진적으로 약성이 강하고 녹황색 위주고 이런 종류를 늘려 나가는 것이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당근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던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은 미생물이 익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한 종류의 채소를 계속 먹게 되면요, 걔네들을 담당하는 터널이 있고 분해하는 미생물도 담당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먹으면은 이 정체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만 많이 먹으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게 녹즙을 드시면서 좀 부작용이 적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야채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채소들은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성이 강하고 효과가 굉장히 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강도를 높여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소의 약성 성분, 야채의 약성 성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좀 연관돼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한약은 어떤가? 한약도 대표적으로 이 채소나 식물의 약성 성분을 이용한 치료법인데요. 한약재는 식물 중에서도 특히나 약성이 강한 파이토케미컬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방금 약성이 너무 강한 거는 독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특성에 따른 조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구성이나 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강한 파이토케미컬의 양리적인 이점을 우리가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그 독성을 최소화한 형태로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좋다더라, 이게 암에 특히 뭐가 좋다더라 하는 어떤 약재를 추천을 받으셨더라도 그거를 약재 하나, 그 다음에 뭐 좋다고 하는 거 드시는 게 위험한 이유가, 앞에서 단일 약재는 특히나 단일 채소도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성 성분이 강한 약재는 단일로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약재 하나 쓰는 거를 우리가 단방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써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단일 약재 하나 먹는 거,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단일 약재나 특정 처방을 복용하는 거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건 얼마나 안전하냐? 생각보다 많이 안전합니다. 한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는요, 요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병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은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약 0.6%에서만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이 이외의 분들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외국의 병원에서 일반 양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나타난 독성 사례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약 처방을 좀 복용을 하실 때 한의사의 처방 아래에서 드시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0.6%로 안전하다. 다만 개인이 누가 좋다 해서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